자, 우리 유능하고 꼼꼼한 통합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행복의 기준과 의미,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도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해 볼 거고요. 아래 네 가지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지해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우리 문제 다 풀어 보셨나요? 아직 정답을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방향성을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정지해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 문제 유형 한번 파악해서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일단은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18번 6월 문제, 21번 9월 문제, 평가원 예시문항 다 공통이에요.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사상가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상가의 주장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자료를 통해서 사상가가 누구인지 찾고 그 다음에 그 사상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선지에서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유형이 자주 나오냐면 우리가 22년 9월 문제 보시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 사상가를 찾은 다음에 그 사상가의 주장을 찾는 그런 문제 말고도요. 행복의 조건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을 찾는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행복의 의미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행복은 시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요, 우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오답선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은 시대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많이 나오는데 틀린 선지입니다. 행복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기준이. 그 다음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시대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 첫 번째 시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시대로 선사시대, 고대시대,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근대시대, 오늘날까지 한번 볼 거고요. 우리가 일단은 선사시대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선사시대의 행복은 뭐가 행복이냐면 일단은 내가 먹을 게 좀 충분해야 돼요. 우리 선사시대라고 하면은 막 우가우가 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는 먹을 것을, 식량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을 이때는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 시대하고 헬레니즘 시대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 시대 먼저 보시면 우리 그리스 시대는 철학자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해서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 지혜와 덕을 얻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고요. 이 철학자를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내용 볼게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야. 이때의 선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본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야. 그래서 행복은 수단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거 다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행복은 최고의 선이고 얘는 그 자체로 목적이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은 우리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걸 또 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 목적, 이성의 기능, 덕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한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생명의 기능, 감각, 운동 기능, 이성의 기능인데요. 이때 생명의 기능이랑 감각, 운동 기능은 동식물한테도 있는 기능이고 이성의 기능만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기능,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본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헬레니즘 시대로 가볼게요. 자, 우리 헬레니즘 시대는 일단은 어떤 시대였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고요. 많은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과 사회적인 혼란이 가득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을 했었고요.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 바로 이때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헬레니즘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두 번째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일단은 행복을 뭐라고 했냐면 행복은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이라고 봤었고요. 우리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랑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 많이 쳐두세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다라고 봤었고요.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른 말로 쾌락주의라고 한대요. 그래서 왜 쾌락주의라고 하냐면은 이때 쾌락, 막 햄버거 막 먹고 마라탕 먹고 막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적, 육체적 쾌락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학파는 소박한 식사와 물에도 만족할 만큼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시했던 우리 학파입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소박한 식사와 물에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학파들은 모든 욕구를 제거한다고 봤나요? 이런 식의 또 선지가 나옵니다. 요것도 틀린 선지예요.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소박한 식사와 물에도 만족할 만큼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욕구를 좀 줄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피쿠로스의 욕구를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우리가 에피쿠로스는요, 욕구를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식욕과 수면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은 우리가 충족은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충족하냐면 최소한으로 충족하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이 대표적인 게 성욕입니다. 이런 거는 없어야 돼. 제거하라고 했었고,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뭐 부나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있죠. 이런 욕구들은 제거하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소박하고 절제된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욕구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욕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가 앞에서도 봤듯이 욕구를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에 따른 그런 쾌락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고통이 제거가 됐을 때 내가 고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쾌락의 최대로 가득한 상태라고 봤었고요. 그럼 더 이상 쾌락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도 한번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라고 해서 또 한 가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성을 이야기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에피쿠로스는요, 이성적인 숙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쾌락, 이 쾌락을 또는 이 욕구를 내가 추구했을 때 어떤 고통을 가져오게 될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숙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 게 또 에피쿠로스 학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우리 스토아 학파는 일단은 뭘 이야기했냐면은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념 잠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자다가 막 마라탕이 생각나. 되게 막 괴로워. 그럴 때, 이런 자기 전에 생각나는 이런 마라탕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념이고요. 에피쿠로스는 이런 정념을 초연한 태도로서 우리가 이제 초연한 태도로서 정념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 질서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를 좀 바꿔서요. 고대 지나 중세로 가볼게요. 우리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거의 완전 신에게 모든 걸 맡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요, 이때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봤고요. 근대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근대 시대는 그 전까지는 왕한테 핍박받으면서 내 자유와 평등 이런 걸 보장받지 못했는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을 내치고, 이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의 행복은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나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 시대 중에서도 우리가 산업화 시기로 가게 되면 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됐고, 이때부터 이때 행복을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화 시기가 되고요. 이제 시기를 바꿔서 오늘날이 되면요,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복잡하고요,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친구와의 우정이 아주 잘 됐을 때, 친구와 오늘 소통이 잘 됐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누구는 이제 오늘 수업이 잘 됐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만족감, 누구는 카리나와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만족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만족감을 중시하게 되고, 그게 만족이 됐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행복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고요. 또 하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행복이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기후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거. 우리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 지역이라고 쳤을 때, 이때 행복은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 행복이겠죠. 그 다음에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행복이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도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내려가서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으로 갑시다. 자,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일단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내가 일시적 감각적 즐거움보다요, 지속적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적 요소는 뭐냐면 주거, 소득, 고용, 수명 등 수량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객관적 요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는 여가, 삶의 만족도, 우정, 사랑 이런 것들, 개인의 만족감들을 우리가 주관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요소하고 주관적 요소가 있고요. 우리가 소득이 안정이 되고 우정도 지킬 수 있을 때, 사랑도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유교 먼저 보시면, 유교에서는요, 행복을 뭐라고 봤냐면, 일단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도덕적인 본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신, 우리가 그거를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신이자 인격체 인간다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실현했을 때 우리가 행복이다,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불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행복이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도교에서는 이제 뭘 행복이라고 봤냐면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거. 그래서 자연 그대로 좀 냅둬라. 이게 우리 도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도교에서 행복론이라고 봤어요. 도교에서는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인 거 안 되는 거.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냅둬. 그게 행복이야 라고 봤던 게 도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네 글자로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무위자연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서양의 행복론으로 가시면 우리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목적이고 최고의 선이고 그런 거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도덕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데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반복하는 거, 습관화하는 거,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는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었고,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 감정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봤고요. 우리 이성과 관련된 덕을 지성적 덕, 지혜라고 하고 얘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고요. 감정 욕구에 대한 덕을 품성적 덕, 용기 절제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습관의 결과로 형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지성적 덕, 품성적 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헬레니즘 시대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는 공부했었고 근대의 공리주의 볼게요. 우리 공리주의 보시면 벤담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도 쾌락의 충족을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어떻게 충족하는 거냐면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우리가 공리주의, 그때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행복한 거야?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행복한 거야 라고 봤던 게 우리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내려가서 우리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정주환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쾌적한 자연환경과 안정적인 인문환경을 갖추는 것, 이걸 우리가 질 높은 정주환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는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풍요로운 인문환경 마련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중요한 건 요 택리지가 중요해요. 우리 질 높은 정주환경이라고 했을 때 자주 엮여서 나오는 게 택리지고요. 이 택리지, 이중환이 쓴 책인데 여기서 가거지의 4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거지라고 하는 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4가지 조건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질입니다. 이거는 풍수지리상 명당에 해당하는 곳을 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생리가 있어요.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 교류가 편리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 우리가 이걸 생리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인심이 있습니다. 당쟁이 없고요. 이웃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곳이어야 돼. 내가 막 살고 있는 곳에 옆집 막 사이코패스 살고 막 윗집 살인마 살고 이러면은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인심, 말 그대로 이웃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곳이어야 가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수가 있대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치가 좋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4가지가 다 충족되는 곳이 우리가 좋은 가거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경제적 안정 보시면 우리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보장돼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개인은요,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마련해야 되고, 국가는 복지정책, 경제적 불평등 등 완화 정책,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고용 안정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질 좋은 정주 환경에서는 택리지가 있었고요. 경제적 안정에는 맹자와 이스탈린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맹자부터 보시면, 우리가 맹자,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서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은요, 일정한 항산, 생업이 있어야 항심, 도덕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안정된 생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도덕적인 마음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먼저 보장해서 먼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유항산이면 유항심이다.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스털린의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이 어느 정도 벌리면, 돈이 많으면 계속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소득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행복이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행복이라고 했을 때, 거꾸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소득이라고 하고 여기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계속 행복할 것 같죠. 계속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긴 한대요. 올라가긴 하다가 일정 수준 소득이 이상이 되면, 일정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비례해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을 계속 돈을 많이 벌면 행복도가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수준의 소득을 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행복은 이제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은 행복이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랑 행복이랑 100% 1대1, 100% 비례관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도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의회제도, 권력분립 이런 거 제도 마련해야 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문화 형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실천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핵심 내용들 정리를 다 해봤고요. 우리 이제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18년 6월 문제부터 봅시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답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감각, 운동의 기능,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했던 철학자죠. 이거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중 동식물에게는 없고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할 때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성을 발휘하는 걸 중요시하게 봤어요.
그럼 갈게요. 1번.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는 삶. 우리 행복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찾는 건데 구원받는 삶, 신의 은총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련이 없죠. 중세죠. 2번. 물질적 풍요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도 관련이 없네요. 없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행복이었죠. 3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성적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겠죠, 그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돼. 이성적 자기 성찰이 필요해. 라고 봤었고요. 4번. 육체적 쾌락의 충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아니죠. 육체적 쾌락의 충족, 이런 거 관련 없었고요. 5번. 인위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거 누구였어요? 이건 도가였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옷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구할 필요는 없대요. 우리의 옷이 검소하다고 해서 어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몸에 고통이 없고요.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우리 이게 행복이다라고 주장했던 학파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기억 찾아봅시다. 1번,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돼요. 우리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죠. 그 최대한 충족도 아니고 최소한 소박하고 검소하기였습니다. 틀렸어요. 2번,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는 거, 신과 하나 되는 거 중세시대였고요. 3번,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 만족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과도한 욕심 줄이고 정신적인 만족,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건 맞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모든 물질적 욕구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물질적 욕구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모든 욕구 다 버리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면욕, 식욕과 같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들은 최소한으로 충족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권력과 명예를 쫓아야 됩니다. 권력과 명예, 요거는 이런 욕구들은 제거하라 그랬었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21번의 답도 3번이 되고요. 내려가서 평가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최고의 선인 행복. 야, 이미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인간의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의 상태가 덕이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덕까지 키워드 나왔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다음 을 볼게요.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요거 누구였어요? 이 행복이라고 주장한 사람 에피쿠로스죠. 그런데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되므로 사려 깊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다음 니은. 유덕함이 행복을 증진하지만 이 유가 있을 유자예요. 덕이 있는 게 행복을 증진하지만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래요. 우리가 이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걸 덕이라고 하고 이성이 잘 발휘돼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덕이 잘 돼야, 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갑의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필수 조건 아니다. 이 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을.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이거 에피쿠로스 할 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제거되면 모든 고통이 없을 때 그게 쾌락의 최대치라 그랬었고요. 그때가 되면 쾌락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다음 리을, 갑과 을.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갑, 이성 당연할 거고요. 우리 을도 조심하라 그랬었죠? 을도 이성적 숙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을도 이성 주장한 거 맞네요. 그래서 우리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답 4번이 되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22년 문제예요.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 마음도 없어진다. 자, 생업이 없으면 항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항심도 없습니다. 유항산, 유항심이죠? 우리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맹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마음이 없어지면 방자하고 사치스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질고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한 연후에 그가 백성들을 선으로 인도할 때 백성들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맹자, 유항산, 유항심, 이게 무엇에 관련된 조건이었어요? 경제적 안정이었죠. 그럼 보시면 1번. 도덕적 삶을 위해 물질적 가치 모두 배제해야 돼요? 아니죠. 경제적 안정해줘야 돼요. 2번. 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된 민주적 제도, 이거랑 관련 없어요. 3번. 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돼요? 이게 맞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먼저 안정을 시켜줘야 도덕적인 마음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4번.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추구해야 돼요? 관련 없고요. 생업 보장보다는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이요? 이것도 관련 없죠.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2번의 마지막 정답도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